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를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단체 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기 때문인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앞두고 7대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하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5월 52만 1,949명으로 늘기 시작해 8월 66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9월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세균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 감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질병청이 권고한 여름철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7대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합니다. 특히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엔 음식 조리를 삼가고 생선과 고기, 채소 용도만은 반드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미국은 의약품 가격에서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약품 규모는 39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이 37억 4천만 달러로 94.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의약품 수출이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미국, 유럽 지역에서의 실적 호조로 1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의약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의 의약품을 수출하는 대형 바이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돌 이전 항생제 복용이 아이의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오울루 대학교 연구팀은 핀란드 출생 신생아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와 생후 초기 항생제 노출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생후 24개월 이전에 항생제를 복용한 어린이는 복용하지 않은 아이에 비해 12세의 비만 체질량 지수에 속할 가능성이 20% 높았고 과체중일 가능성도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임신 전이나 임신 중, 주산기의 항생제 복용은 아이의 체중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 건강한 체중 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화로 앞으로 규모는 더 늘어나 2050년에는 3배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124만여 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는 153조 5,4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6.4%에 맞먹는 돈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 셈인데요.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원으로 대부분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재산입니다. 치매머니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매머니도 2050년 GDP의 15.6%인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쓰이지도 못하고 잠자는 돈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되는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가계자산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생기는데요.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우 자산 관리가 힘들고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른과 함께라면 미성년자라도 술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청소년기의 조기 음주가 성인 이후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립암센터는 최근 발간한 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15세 이전에 술을 처음 마신 청소년은 성인기 이후 처음 술을 접한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 위험이 4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음주 경험이 있었고 최근 한 달 이내 술을 마신 학생 4명 중 1명은 초등학생 이전에 처음 술을 접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기 음주 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 등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수 있고 특히 뇌 발달을 저해하며 기억력이나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뇌는 다른 기관과 달리 20대 중반까지 발달하는데 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공포를 감지하는 편도체, 좌우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뇌량의 성장을 청소년기 음주가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린이들에게는 누군가 술을 권하면 마시지 않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거절하도록 지도하고 성인들에게는 아이 앞 음주 자제와 술 심부름 금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어린이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2시간도 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2%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논다고 답했고 15.8%는 1시간도 못 논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보건복지부 아동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아이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학원과 숙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UN 아동관리협약은 아동은 나이에 맞는 자유로운 놀이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소아과학회도 초등학생에게 최소 하루 1시간 이상의 신체 놀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놀이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사회성,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놀 권리를 명문화한 아동기본법이 최근 발의됐는데요. 법이 통과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과 환경 마련에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요즘 밤마다 뒤척이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멍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수면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4번째로 짧고 수면 지수는 무려 57개국 중 50위로 조사됐는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나라가 된 이유, 그리고 건강한 숙면 습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단 6시간 27분. 수면 상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최하위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면 건강 지수는 57개국 중 50위로 잠 못 자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숙면을 못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취침 전 스마트폰 습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SNS 확인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습관이 숙면의 질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 잠에 쉽게 들지 못하게 하고 자주 깨게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무려 38%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할 때 문제가 될까요?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침 전 1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불면증 위험이 59%나 높아지고 수면 시간이 평균 24분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콘텐츠를 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보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물론 무서운 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는 스트레스를 높여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언제,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뉴질랜드 연구에서는 단순한 스크린 타임보다는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수면을 가장 많이 방해한다고 밝혔는데요. 스크린 밝기, 콘텐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침대는 자는 공간으로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수면 방해 효과는 더욱 강력한데요.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청소년의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장애, 무호흡증, 기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위험, 심지어 우울증과 인지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비율이 무려 65%나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소년일수록 숙면을 위해 더 철저한 기기 사용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것만이 답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필요할 땐 밝기를 최소화하고 알림은 무음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잠자리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의 자극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건강한 수면은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데요. 늦게 잤다고 늦잠을 자면 수면 리듬이 무너지기 쉽고요. 낮에 햇빛을 많이 받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잘 이루어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있기보다는 잠깐 자리를 벗어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게 더 좋고요. 낮잠도 괜찮지만 30분 이내로 짧게 즐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정보 정리해 볼까요? 숙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취침 전 스마트폰 습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대는 오직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고요.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낮엔 햇빛을 많이 쬐고 무서운 콘텐츠보단 종이책을 곁에 두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오늘 밤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질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확인해 볼까요? 잠에서 깼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귀신이 웃으며 내 몸을 누르고 있었다. 누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위 눌림 경험담을 털어놓는데요. 이런 일 한 번 겪고 나면 쉽게 잠을 청하기 어렵죠. 그리고 불현듯 무서워집니다. 혹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너무 앞선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위 눌림의 의학적인 명칭은 수면마비입니다.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렘수면을 드나드는 이행 과정에 착오가 생기며 일어난다고 해요. 꿈을 꾸는 수면을 렘수면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렘수면 중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뇌에서 척수로 신호를 보내 운동 능력을 억제시킵니다. 렘수면 단계에서는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근육이 마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신체가 꿈에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꿈을 꿀 때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스스로 몸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부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 근육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렘수면 단계에서 바로 각성이 되면 가위 눌림, 즉 수면 마비가 발생하는데요. 쉽게 말해 의식은 깼지만 잠을 자는 동안 마비된 근육은 아직 깨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는 깨어나고 있지만 근육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이 깬 뒤에도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고요. 종종 환청이나 환시 같은 환각을 동반하기도 하죠.
방 안에 유령, 귀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뇌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방에 들어온 침입자나 귀신을 봤다면 뇌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며 나타나는 환각 현상 때문일 수 있고, 마비되는 체험 자체가 공포심을 자극하며 눈을 뜨면 앞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무의식이 형상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과 숨이 막히는 답답함은 다른 골격근과 마찬가지로 심호흡할 때 사용되는 부호흡근도 마비되면서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수면마비 증상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65%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건 역시 정상입니다. 또한 일생 한두 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번하게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수면마비를 유독 자주 겪으면 치료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거예요. 수면마비 자체가 건강을 위협한다거나 특정 질환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치료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종류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면마비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침에 깰 때 주로 나타나는 격리형 수면마비. 인구의 20%에서 40%가 평생 한 번은 경험하는 흔한 현상으로, 불규칙한 수면 습관 등 수면 주기에 혼란이 생겼을 때 주로 발생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진 않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면병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기면병은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졸음을 참지 못해 갑자기 수면에 빠지는 병을 말합니다. 이 기면병 환자의 24%에서 40%가 수면 마비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기면병을 치료하면 수면 마비 증상도 호전되고요. 셋째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가족형 수면 마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학계에 몇 사례만 보고될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면병에 동반되거나 가족형 수면마비 증상은 만성화될 수 있어서 이에 해당한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수면 다원 검사, 다중 잠복기 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치료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밖에 수면장애, 주간수면 과다증, 근육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 반복적 두통 등의 증상과 함께 수면 마비가 나타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치료가 필요 없는 수면 마비는 수면 습관과 수면의 질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가위 눌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으스스한 공포 경험담 때문일 겁니다. 실제 한 의료기관에서 성인 627명을 대상으로 가위 눌림에 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가위 눌림이 생긴 시기가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잠이 부족했을 때, 공포 영화나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때문에 수면마비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잔인하거나 무서운 영화는 자기 전 되도록 보지 마시고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취침, 기상 시간이 일정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 수면에 방해가 되는 카페인, 과음, 야간 흡연, 지나친 수면제 복용을 피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자는 자세에 따라 수면 마비 발생 확률이 달라진다는 사실 모르셨죠? 똑바로 눕거나 불편한 자세에서 손이나 물건 등이 몸 위에 얹혀 있는 경우에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잘 때 수면마비가 더 잘 생긴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기도, 심장, 폐를 전체적으로 살짝 누르면서 호흡을 불편하게 해 수면마비 증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가위에 자주 눌리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옆으로 돌아 누워 자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건강톡톡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어느 유명인은 건강을 위해 1년에 라면을 2~3번 먹는다고 하던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일주일만 안 먹어도 라면 생각이 간절하던데,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는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더하면 좋을지 지금 공유할게요. 라면을 건강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기름에 튀긴 면, 짠 스프 때문이죠. 특히 튀긴 면뿐만 아니라 국물까지 모두 섭취하는 건 가장 해로운 조합인데요.
보건당국은 적절한 염분 섭취를 강조하면서 라면뿐만 아니라 우동, 짬뽕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기라고 조언합니다. 지나친 염분 섭취는 고혈압, 위암, 신장병 등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 관리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맛있는 국물 버리기 쉽지 않죠. 남은 파나 달걀이 아깝기도 하고 왠지 국물에 영양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밥까지 야무지게 말아먹게 되는데요. 문제는 국물에 염분 외에도 포화지방 등이 녹아있을 수 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고 면에 밥까지 더해지면 과식은 물론 탄수화물 폭탄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 체내에 지방이 많이 저장되는데요. 이게 반복될수록 체지방이 축적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면과 밥 조합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 둘 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은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포화지방과 열량이 높은데요. 자주 먹는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복부 비만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몸의 변화가 심한 중년이라면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라면이 먹고 싶다면 국물은 절반 이하로만 드세요. 그리고 혈당을 올리고 나트륨이 많은 라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채소를 듬뿍 넣으면 조금이라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라면과 곁들이는 김치는 식이섬유가 많고 맛도 잘 맞지만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채소로 조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면을 끓일 때 콩나물을 듬뿍 추가해보세요. 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이 라면의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콩나물 속 식이섬유가 라면의 포화지방이 몸에 들어와 혈관의 중성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또한 콩나물의 칼륨은 수프의 짠 성분을 몸속에서 줄이며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풍부한 맛과 시각적 만족감을 선사하는 대파도 추천합니다. 라면의 포화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대파의 흰 부분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몸의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또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노폐물 배출과 혈관 건강에도 기여하죠. 이 밖에 양파는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라면의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양배추는 짠맛을 중화시키고 단맛이 진해져 라면 맛도 더 좋아지는 데다 칼륨이 풍부한데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처럼 라면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좋지만 음식이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잖아요. 뭘 먹더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라면도 예외가 될 순 없겠죠. 국물은 덜 먹고 밥 말아 먹기 자제하고 김치보다는 생채소를 듬뿍 추가하고 작은 식습관 변화로 맛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보자고요. 쿠키 건강 뉴스는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팁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뉴스를 전하는 건강 단신부터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 톡톡까지. 다음 주에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 짚어보는 이노메디 함께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쿠키 건강 뉴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유빈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